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잠시 후에 끝예가 개나리 소반에 인절미와 조청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우선 입맛이나 좀 다십시오. 설이라고 해야 해마다 서방님도 아씨도 아니 계시니께 그냥 개보름 쇠듣기 했구만이라오. 험해 추운 거 이 방은 오랫동안 비워두어서 맹골인께 안방으로 가십시다요. 끝예가 상을 놓고 아랫목에 보료를 깔아주며 말했다. 내 걱정은 말고 술이나 한 잔 주시오. 양만석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안방에 앉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맹골이지만 건넌방에 있는 것이 마음 편했다. 몸이 떨려 술로라도 덮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다. 끝예는 술상을 봐오겠다면서 불이 나게 나갔다. 밖에서는 황서방이 닭을 잡는지 닭 숨 넘어가는 소리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양만석은 두루마기를 입은 채 차가운 보료 위에 앉아 인절미 하나를 조청에 발라 입에 넣었다. 차지고 단맛이 입안에 가득했다. 오랜만에 인절미를 먹으니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배가 고파서인지 인절미 맛이 좋았다. 쫄깃하고 오래 씹히는 맛이 그만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지금까지 쫄쫄 굶지 않았는가. 그는 순식간에 인절미 한 접시를 다 먹어치웠다. 그때서야 몸떨림이 조금 가시는 듯하여 다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내가 시집올 때 해온 화초장과 경대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친정으로 가져간 모양이었다. 돌이켜보니 혼인을 한 후로 아내한테서 찐덥게 정을 받아본 적도 주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다. 순식이를 낳기 전까지는 서로 대면대면하게 대했었다.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이 여자가 내 핏줄을 이어줄 수 있게 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서먹한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방 안에 있어온 가구나 침구처럼 익숙해졌고 차츰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내가 때로는 내 손이나 눈으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필요로 할 때 옆에 없으면 불편하고 허전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으로 집안 살림을 맡아줄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갔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아내에 대해 마음이 아릴 정도로 애틋한 정을 느껴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의 손발처럼 늘 함께 할 것으로만 알았다. 서방님, 시장하셨던 모양이네요. 곧 저녁상 올릴 것인디. 술상을 들고 온 끝예가 인절미가 담겼던 빈 접시를 치우며 말했다. 양만석은 말없이 탁배기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동안 순식이 모자 집에 온 적이 있소? 한 번도 없었구만이라오. 외숙이 제사 때마다 부르메로 찾아가서 지발로 순식이 데리고 와서
제사 좋게 모시라고 했어도 무슨 일인지 여태 통 안 오셨으라오. 그러면 제사는 누가 모셨는가요? 외숙이 모셨지라오. 끝내는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손으로 방바닥을 짚어보더니 밖에 대고 황서방한테 군불 좀 많이 지피라고 소리쳤다. 탁주가 들어가자 몸떨림이 사그라지면서 그런대로 참을만 했다. 나 없는 사이에 끝예 시부부가 고생이 많았네요. 고상이라니요. 돌아가신 마님한테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면 머리털럭으로 신을 삼어드려도 못 닦았지라오. 그나저나 서방님 오신 게도 영판 오지네요. 인자 서방님 오셨은 게로 아씨랑 도련님도 오시겠구만이라오. 순식이 모자는 당분간 못 올 것입니다. 주인이 없은 게 살림에 헛근육이 많으라오. 이런 말 하기가 껄쩍지근한디 저번 참에 싸전에서 7발이나 쌀을 실어 갔단 게라오. 봄에도 외숙모님이 쌀을 내주고 쌍가락지랑 놀이개랑 큰 비녀를 샀으라오. 외숙모님이 퍼낸 곡식만 또 솔찬하단께요. 외숙 네분이 엄청 고생스럽게 잘 하시기지만은 씀씀이도 영 해퍼라오. 끝예가 방문턱 옆에 서서 양만석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양만석은 못 들은 척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가 자바랍게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남요? 아니요. 양만석이 끝예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자 밥상을 준비하겠다면서 방에서 나갔다. 그는 끝예의 말을 새겨 듣고 싶지가 않았다. 외숙 내외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설사 창고의 모든 곡식을 퍼낸다고 하더라도 고깝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놓고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졸음이 쏟아졌다. 앉은 채 자울자울 졸고 있는데 끝예가 밥상을 들고 왔다. 반찬은 소박했으나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다. 검은 콩 섞인 쌀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닭고기국, 동치미, 배추김치, 깍두기 외에 쇠고기 장조림, 콩자반, 토란탕, 계란탕, 밥 위에 놓고 끓인 된장국, 도라지나물, 취나물, 고사리나물, 고추조림, 마늘 장아찌, 멸치전 무침 등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설 음식 장만을 안 했구먼이라오. 서방님이나 아씨가 아니 계시니까 설을 세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라오. 끝예가 문턱 옆에 서서 말했다. 양만석은 숟가락으로 동치미 국물을 계속 떠먹었다. 그는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밥을 먹었다. 옛날 어머니가 해주었던 반찬 맛 그대로였다. 그는 비로소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먹은 음식에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간장 맛 때문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간장 맛이 없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수십 년 묵은 간장을 해마다 끓여서 깊은 맛을 그대로 이어왔다. 양만석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인절미에 탁주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으니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품 안의 괴로움을 느꼈다. 태어나서 이토록 고통이 느껴질 만큼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다. 서방님이 요렇게로 많이 잡순 것은 처음 보네요. 양만석이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문턱에 서 있던 끝녀가 상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는 상을 마루로 내놓고 이부자리를 폈다. 양만석은 끝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두루마기를 벗어 횃대에 걸고 앉았다. 그날 밤 양만석은 고향에 돌아온 첫 밤을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최근 들어 이처럼 꿈 한 조각 꾸지 않고 숙면을 취해본 일이 없었다. 동이 트자 잠에서 깨어난 그는 소세를 끝내고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을 쓸고 있던 황서방이 그의 앞에 내다다와서는 허리를 꺾고 서 있었다. 사당에 올라갈 테니 준비를 해주시오. 양만석이 말하자 황서방이 급히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황서방이 술병과 술잔이 든 뚜껑 달린 대소쿠리를 들고 나타났다. 양만석은 뒤란을 지나 대밭 사이길로 사당을 향해 올라갔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길을 오르내렸으나 지금은 마음이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기분이었다. 그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사당으로 올라갔다. 어차피 집에 왔다가 사당에 인사를 올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표면적으로라도 양심은중에 종손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마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며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았다. 그러나 솔직히 양심은중 사당에 인사를 올리러 가는 것에 대해 심적인 중압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발걸음도 마음도 무거웠다. 사당 앞에 이르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외숙 말로는 사당을 수리했다고 했는데 많은 돈을 들인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사당문을 열고 들어서자 위패가 쭉 늘어서 있었다. 양만석의 눈에는 양씨 집안 선조들이 근엄한 모습으로 늘어앉아서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네 이놈! 종놈의 신분으로 어찌 양씨 행세를 하느냐? 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 것만 같아 심신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따르고 2번 절하고 꿇어 앉았다. 사당에서 내려올 때는 한결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앞으로 양만석의 이름으로 살아가자면 이만한 괴로움쯤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뒤란을 돌아 우물 옆에 이르자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삼켰다. 우물 옆에 오래된 금목서 한 그루가 가벼운 바람에 온몸을 흔들며 푸름을 떨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금목서는 어머니가 시집 오던 해에 봉황 외가에서 가져다 심은 것이라고 했으니 30년도 더 되었다. 양만석은 가을에 손톱만한 금목서 꽃이 노랗게 필 때면 나무 앞에 서서 짙은 꽃향기에 취해 있곤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윤기 자르르한 가을 햇살에 비쳐 보이는 금목서 꽃은 파란 잎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거렸다. 가을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꽃이 지는 설이 내릴 무렵까지 어머니는 노랑 저고리를 즐겨 입곤 했다.
양만석은 어머니를 다시 만난 듯 오랫동안 금목서 나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갔다. 양진사가 기거했던 사랑채 역시 오래 비워둔 탓으로 썰렁했다. 처마 및 오줌통에는 허옇게 버케가 말라붙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부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양만석은 문지방 위에 걸려있는 당호가 새겨진 현판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풍곡제, 바람 골짜기의 집. 집안의 당호에 바람 풍자를 별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진사 어른이 굳이 바람 골짜기라고 한 것은 무슨 연유였을까? 어쩌면 그분은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는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긴 시간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았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돌던 시간이 더 많았다. 집에 마음의 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나놓고 보니 살아생전 그분으로부터 찐더운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분의 무릎에 앉아본 기억이 없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을 주지 않았다. 혹시 그분은 이미 양만석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5살 때쯤이었던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갔을 때 혼인날짜 받아놓고 사위 사주를 보니께 손이 없다기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요렇게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놓으니께 얼마나 오진감 하고 외할머니께서 무심코 했던 말이 귀에 생생했다. 황씨, 양만석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예, 서방님. 우럭우럭한 황서방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황서방은 2어 걸음 떨어져 허리를 구부스미 꺾고 서 있었다. 허리를 꺾었는데도 양만석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만큼 엄장했다. 간밤에 보았을 때보다 키도 두상도 얼굴도 덩저리도 컸다. 저 현관에 새까만 것이 바리똥 아니오? 오늘 안으로 깨끗이 닦도록 하시오. 서방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담벼락이 무너지는 듯한 황서방의 큰 목소리에 양만석은 깜짝 놀라며 신발을 벗고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잠시 서성이다 나왔다. 황씨, 곡간 좀 볼 테니 열쇠 좀 가져오시오. 곡간 쇠대는 외숙이 갖고 계시는구만이라오. 곡간을 보려던 양만석은 마당을 서성이다 허청으로 들어갔다. 허청 바닥에는 멱설이며 둥금이, 헌 가마니 외에 농기구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200개도 더 넘을 것 같은 속구레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다. 베네소로 준 소의 숫자를 알기 위해 걸어둔 것이었다. 양만석은 아침을 먹고 황서방에게 사랑을 소재하고 군불도 뜨뜻하게 지피도록 했다. 그는 소재가 끝나자 사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양진사가 세상을 뜨고 그가 혼인을 한 후부터 줄곧 그의 처소이기도 했다. 집에 있을 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에서 보냈다.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잤으며 친구들을 불러들여 어울렸다.
한때는 사랑의 소리꾼과 기생도 불러 술타령을 즐기기도 했다. 그런 그를 보고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닮아가느냐고 꾸짖었다. 이제야 그는 그분에 대해 마음속 깊이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무료하게 앉아 아내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르메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순식이한테 분명 아버지가 나주 집에서 기다린다고 어머니한테 전화라고 일렀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었다. 설마 순식이가 아버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순식이로부터 그 말을 듣고도 묵살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가 기다린다고 나주까지 찾아올 사람이라면 처가에 갔을 때 얼굴을 내밀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다. 양만석은 혼자 사랑에서 서성거렸다. 사랑에 있다 보니 새삼 양진사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방 구석구석마다에 그분의 채취가 배어 있는 것처럼 숨결 속으로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형제는 물론 강근한 친척 부지가 별로 없었던 터라 그분은 늘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보였다. 본가 쪽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처가 사람들이 북적댔다. 그래서 늘 집을 비웠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었는지도 몰랐다. 부부간의 금술도 그리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그분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다. 사랑방에 혼자 앉아있기가 무료해진 양만석은 마당에 나와 서성이다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느티나무 밑에 서서 영산포 쪽에서 휘어 들어오는 둑길을 바라보았다. 영산강에서 드밀고 올라온 바람이 차가웠으나 햇살이 넉넉하여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느티나무 밑에 서 있었다. 바람이 건듯 불자 소소한 느티나무 가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양만석은 앙상한 느티나무 가지 끝을 올려다 보았다. 느티나무는 그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는 문득 의연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가 경이롭게 느껴져 턱끝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양만석은 나주를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가방에 겨울에 입을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다. 아이고 서방님, 지가 꼭 아씨를 모셔오겠구만이라오. 그러니까 더 계셔보셔요. 양만석이 떠날 준비하는 것을 본 끝예가 눈물바람을 하며 말렸다. 광주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 걱정 말아요. 살림은 나 없는 동안에 외숙이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지들로서는 주인인 서방님이 계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라오. 그럼 잘 부탁합니다. 양만석이 말하자 옆에 있던 황서방이 가방을 들고 앞장을 섰다. 끝예도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린 채 집 앞 느티나무 밑까지 따라 나왔다. 끝예는 몇 번이고 언제 오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자주 오겠다면서 씁쓸한 미소만 흘렸을 뿐이다. 그는 나주역에 당도하자 한사코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가겠다는 황서방을 억지로 돌려보냈다.
그의 마음처럼 썰렁하게 얼어붙은 대합실에 혼자 앉아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불현듯 조선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고였다.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궁색스럽게 조선해가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면서부터 얼어붙은 마음이 촉촉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요즘 그는 아내 생각을 할 때마다 조선해가 떠올랐고 조선해를 떠올릴 때는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를 생각하면 심신이 긴장감으로 굳어졌고 조선해를 생각하면 저절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아내를 생각하면 순식이 때문에 괴로웠고 조선해를 생각하면 순식이를 잊을 수 있었다. 아내를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먼저 떠올랐고 조선해를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잊고 편하게 쉬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꾸만 두 여자가 비교되었다. 아내는 신분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차별하는가 하면 조선에는 노비의 핏줄을 타고난 그를 위로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보냈다. 솔직히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아내를 만나서 순식이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보고 싶고 그립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할 것만 같았다. 광주역에 도착한 양만석은 인력거를 타고 금성관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3통의 편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광철과 김준형 그리고 조선해한테서 각각 온 편지였다. 그는 먼저 조선해의 편지를 뜯었다. 존경하는 양 선생님께 지난번 광주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게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비록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제 머릿속에 광주가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광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답니다. 넉넉하면서도 우람차 보이는 무등산과 시가지를 감싸고 흐르는 광주천,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거리 풍경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찻집 메이지에서 음악을 듣고 밤눈을 흠뻑 맞으며 금성관까지 걸어갔던 순간이 꿈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처음 느껴본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낯선 밤거리에서 남자와 함께 아무 두려움 없이 눈을 맞으며 걸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서서평 여사님의 봉사적인 삶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수양딸들과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그림처럼 눈에 아른거린답니다. 더욱이 최홍종 목사님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광주천 다리에서 만난 공자왈 선생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평 여사와 최 목사님 그리고 공자왈 선생 등 3사람의 만남과 그들의 대화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딴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거지와 천사들과의 만남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옆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광주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양 선생님,
제가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숙식만 해결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럼 양 선생님의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조선의 올림. 양만석은 조선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찻집 메이지에서 밤늦도록 앉아 있다가 눈을 맞으며 걸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실루엣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잠시 후 두 번째로 안광철의 편지를 개봉했다. 지난번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을 보도한 독립신문 기사 일후로 그의 소식이 매우 궁금했었다. 양만석 동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풍문에는 광주에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아주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소식이나 좀 자주 전하면서 살게나. 나는 그동안 잠시 수원에 갔다가 지금은 서울에 머물고 있네. 서울은 지금 신사상연구회와 서울청년회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일세.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네. 서둘러 샛길로 빨리 가자거니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대로로 가자거니 하는 차이인 것 같네. 자네가 알다시피 동경 유학생들은 신사상연구회 쪽이고 가까운 편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사회주의 강성인 신사상연구회 쪽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가 장덕수 주필의 권유도 있고 해서 민족주의 계열인 서울청년회와 가깝게 되었네. 그런데 요즘 신사상연구회 쪽 사람들과 서울청년회 김사국 이인영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고 있네. 지금은 장덕수 주필도 미국에 가 있고 해서 내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네. 신사상연구회는 머지않아서 마르크스 사상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명칭도 바꾸고 상해패와 이르쿠스파와 연대할 것으로 추측되네. 좌우당 간에 금명간 내 태도를 분명히 할 생각이네. 내 입장이 정리가 되면 자네한테도 연락을 하겠네.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참 지난번 독립신문과 관련해서 몇 차례 경찰부 출입을 했나만 지금은 무탈하니 염려 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함께 만나서 회포를 풀도록 하세. 건투를 비네. 서울에서 영원한 동지 안광철. 양만석은 무엇보다 안광철의 신변이 무사하다니 안도했다. 보지 않아도 서울 상황이 짐작되었다. 신사상연구회와 서울청년회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갈등하는 안광철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준영의 편지를 뜯었다. 어이 만석이, 자네가 그립고 보고 싶네. 언젠가 자네가 내게 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더욱 잘 보인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 지금 나는 마음으로 자네를 보고 있다네. 나는 정읍에 내려와 있네. 며칠 전에 내려와 보니 자네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네. 봄이 오기 전에 꼭 자네한테 가보겠네. 광주에 가서 자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경하고 싶다네. 자네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네. 오늘은 우선 안부만 전하네. 정읍에서 준영. 새끼네에 가서 손자들 만나고 오시니 좋으신 모양이네요. 늦이거니 아침을 먹던 양만석은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마금예를 보며 녹말을 던졌다. 아이고 옥실옥실 영판 오져 죽겠어. 흔디 양 선생이야말로 처음으로 생부 만난 소감이 어때요?
그동안 가슴에 맺힌 것들이 확 풀린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영상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양만석의 진심이었다. 생부 무덤을 찾아가 홀령에게라도 용서를 빌고 나니 막힌 가슴이 뚫린 기분이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나주 집에 가서 사당에 인사를 올리고 온 것도 정죄를 하고 난 것처럼 마음이 한껏 맑아졌다. 아참, 개동이 형 양모께서는 잘 계시죠? 양만석은 마금예 앞이라서 쌀분이를 양모라 호칭했다. 그는 언젠가는 마금예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다. 신한군한 하시더만. 이번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인정을 트고 살아. 묽고 오고 인정은 처음 트기가 어렵지. 한번 트면 쉬어. 다음에 개동이 형 따라서 찾아뵙겠습니다. 양만석은 이번에도 처가에 갔던 일만 잘 풀렸더라면 돌아오는 길에 새끼네 개동이 형 집에 들렀을 것이었다. 그런데 처가에서 냉대를 받아 얼어붙은 마음으로 경황 중에 돌아오느라 그렇게 되고 말았다. 양만석은 상을 물리고 서둘러 금성관을 나섰다. 광주천 건너 청년학원 공제회에 가보기 위해서다. 그가 없는 사이에 청년학원 공제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익과 재무 김기권이 2번씩이나 금성관으로 찾아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방학 중인데도 공제회에는 회원들이 여러 명이 나와 북적거렸다. 양만석이 들어서자 모둠살이를 하는 회원들이 방 안에 있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마당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그동안 회원수도 7명이나 늘었고요. 매상도 10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권이 치부해 놓은 것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기권은 회원 10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17명으로 늘었고 한 명이 빵이나 모찌를 하루 50개 파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 보통 70에서 80개, 운이 좋은 날에는 100개까지 판다고 했다. 80개를 팔 경우 공제회비를 떼고 나도 80전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루 80전의 이익이면 나무장사 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돈벌이가 되었다. 수량이 부족해서 고민이 컸는데 김우라야 사장이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샘배과자나 카스테라, 남아가시도 취북을 해볼까 합니다요. 양만석이 보기에 김기권은 장사에 남다른 수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양만석은 공제회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3개의 방과 부엌, 화장실까지 일일이 둘러보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애로사항을 알아보았다. 겨울이라 방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밤에는 장사하기가 위험하니 2사람씩 조를 짜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방이 너무 추웠다. 또 밤길에 행상을 하다가 불량배를 만나면 몸을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양만석은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나무를 해다 군부를 많이 떼서 해결하고 야간에는 다른 상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를 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모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기로 했다. 점심은 공제회관에서 회원들과 함께 먹었다. 양만석이 김기권에게 돈을 주어 돈육과 두부를 사오게 하여 가마솥에 고깃국을 푸짐하게 끓였다. 양만석이 이날 청년의 공제회를 찾아온 것은 그간의 사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 외에도
혹여 그곳에서 조선애가 기식을 할 수 있을 만한가를 알아보고자 해서였다. 그러나 공제회는 조선애가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공제회는 어글어글한 사내들이 벅신거리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곳에서 먹고 자는 아이들 숫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니 빈방이 없지 않은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느라 집에 돌아갈 수 없어 그냥 공제회관에서 자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따로 방을 얻든가 아니면 자그마한 집을 한 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제회관을 나섰다. 금성관에서 홍학관 사이에 가까운 도시 중심지가 좋을 듯 싶었다. 양만석은 곧장 홍학관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때 18회 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청년의 사무실에는 지용수와 장석천이 나와 있었다. 장석천은 고향에 내려갔다가 어제서야 올라왔노라고 했다. 집에 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시종 찜부룩한 얼굴이었다. 봄에 일본 유학을 떠나겠다고 잔뜩 벼르던 그의 계획이 아무래도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양만석은 두 사람에게 광주 청년학원에서 운영하는 여자 야학의 강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당초 그의 생각은 서서평 여사와 최홍종 목사한테 부탁하여 조선애가 수피아나 숭일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규 학교보다는 야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 야학에는 과목이 한글, 산수, 한문, 가정학 등 모두 4과목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요? 동경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음악 시간을 개설하면 어떨까? 지용수의 말에 양만석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음악이라면은 최소한 풍금도 있어야 하고 목청껏 노래도 불러야 할 텐데 옆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정 부인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노래 배우기를 좋아하겠어요? 여자 야학에서 산수를 가르치고 있는 장석천이 말했다. 여자분이니까 가정학을 가르치면 되겠네요. 지금 여자 야학은 3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기회에 분반을 하면 어떨까요? 강사 한 사람이 2시간씩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여자 야학은 1920년 광주 청년회에서 가정 부인들에게 신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개설했다. 첫 해에는 기십 명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지원자들이 늘어 지금은 배움에 목마른 부녀자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고 있었다. 그 수가 청년학원보다 배가 더 많아 한 교실에서 공부하자니 북새통을 이루었다. 동경에서 음악 공부를 하셨다는데 그런 분들이 여자 야학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다면 어떤 과목이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죠. 지용수와 장석천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애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광주 청년회 여자 야학으로 정해진 셈이다. 이제 그녀가 잠잘 곳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양만석은 집을 구하기 위해 홍학관으로 나왔다. 집을 구하는 데에는 마금내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서두른 김에 당장 마금내한테 부탁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 마금내는 집에 있었다.
양만석은 그녀에게 다짜고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봐 달라고 졸랐다. 다음 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마금례는 적당한 집을 봐뒀으니 시간이 있으면 구경을 가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양만석은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섰다. 양만석은 간밤에 안광철과 김준영에게 쓴 편지를 붙이기 위해 우체국에 잠깐 들렀다가 마금례를 따라서 남문통으로 내려갔다. 남문통을 지나 조금만 가도 상가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민가도 몇 군데 오불오불 붙어 있을 뿐 논과 밭이 널찍하게 펼쳐졌다. 그들은 우편국 앞에서 10여 분쯤 걸어 참나무며 소나무가 우거진 야트마한 산자락을 지나쳐 광주천 쪽으로 꺾어 돌았다. 광주천 조금 못 미쳐 앙상한 버드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밭둑을 타고 들어가자 인가 대여섯 채가 어깨를 맞대고 엎드려 있었다. 저그 2층 집이네. 마금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판자를 덧댄 자그마한 목조 2층 집이 보였다. 2층 집은 그 집 한 채뿐이었다. 저거 금융조합에 댕기는 일본 사람 집인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어서 마치 정부 칠만한게 급작스럽게 경성으로 발령하나띠야. 시방 비어있은게 한번 가보더라고. 꼭 오모짜 같아. 밭둑을 타고 20남은 걸음 걸어 내려가자 2층 집 앞이 나왔다. 집 앞에 막힌 것 없이 툭 트인 밭에는 보리가 용단처럼 파랗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판자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채소를 가꿔 먹을 만큼 텃밭도 넓었고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었다. 양만석은 변소와 목욕간 앞 공터에 금목서와 향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층에는 온돌방 2개의 부엌이 있고 응접실 대용으로 쓰는 마루가 넓었다. 체리빛깔 편백나무 층계로 2층으로 올라가자 다다미방이 꽤 널찍했다. 창 쪽으로 작은 책상과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아 확 트인 전망을 바라보았다. 왔다매 속이다 시원하네. 게린 것 없이 확 트여서 좋구만. 마금례가 창밖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탄성을 질러댔다. 정면으로는 화순 너리째 쪽으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가 보였고 왼쪽에는 무등산이 성큼 한눈에 들어왔다. 다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자 갈색 양림동산 숲이 펼쳐져 있었다. 집이 양만석의 마음에 꼭 들었다. 저거 아래층은 큰방 부부가 쓰고 옆방은 아들놈 방으로 따로 하면 딱 좋겠어. 2층은 소재로 하고. 마금례는 그가 나주에 가족을 데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살 집이 아닙니다. 식구가 살 집이 아니라 무슨 말이요? 집사람과 같이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아들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앞으로는 생각하지도 않을 작정입니다. 집사람과 처가 사람들이 아들놈을 아주 못되게 버려놨어요. 장차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불령선인 잡아다 족치는 사람이 되겠다지 뭡니까요. 지방울만 한 놈이 벌써 친일파가 다 되었더라고요.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먼. 왜 양선생 과거를 잊었어? 마금례의 그 말에
양만석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황소처럼 넉넉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회갈색 무등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풀시게 지난 일인디 사주쟁이가 나한테 운명은 앞에서 오는 돌이고 숙명은 뒤에서 오는 돌이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구먼. 운명은 앞에서 오니까 잘하면 피할 수가 있지만 숙명은 뒤에서 느닷없이 오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양진사 때 시바지로 들어왔던 것은 운명이었고 개동이를 낳은 것은 숙명인 것 같아. 남편 죽고 두 새끼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시바지로 들어온 거는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동이를 낳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구먼. 양 선생도 마찬가지여. 노비 장흥부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은 숙명이여. 그러고 아들이 태어난 것도 숙명이고. 그런데 맛이 운명에도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맨키로 숙명에도 좋고 나쁜 것이 있더만. 일나 치면 내가 개동이를 낳은 숙명은 좋은 것이 듣기, 양 선생이 장흥부 핏줄을 타고 생겨난 것도 좋은 거라. 이걸 함께 양 선생이 진짜로 양진사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면 시방 요렇게럼 사람이 달라졌겠는가? 만약에 양 선생이 양진사 핏줄을 받아서 이 고망리의 배를 빌어서 생겨났다면 또 어쩌겠어? 우리 둘은 좋은 숙명을 가졌구먼. 마금례는 길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양만석을 보았다. 양만석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마금례 말대로 그가 양진사의 핏줄로 마금례의 배를 빌어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그렇다면 그는 분명 지금의 그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그는 어쩔 수 없이 장흥부의 피를 받아 어머니 유씨 부인에 잉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양순식도 양만석과 부름의 박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노비와 양반의 피를 반씩 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마금례 말 맞다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참, 장계동 형님과 성씨가 다른 두 아드님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양만석이 궁금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발 끊고 산지 오래되었구만. 두 새끼들 굶겨 죽이지 않게 하려고 양씨는 씨바지로 들어갔는데도 두 놈들이 커서는 이 애미를 환양년이라면서 나가라고 하더란께. 얼착이 없더만. 제 놈들을 위해서 씨바지로 들어간 것을 환양질른 것이라고 몰아세우더란께. 오매 싫다고 오래전에 집 나가 얼마나 억척을 부렸는지 두 놈들 다 잘 되었다는디 관심 없어. 소식 끊고 산 지가 오래되었어.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구만. 애미 싫다는 놈들인 게 정도 없어. 막말로 내가 씨바지로 들어가지 않고 두 새끼들 끼고 살았더라면 시방 내 팔자가 어찌 꼴음 되었을까?